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잘생겼다 지적이다 사랑니핀 김만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예. 그 앞에 두 개는 다 거짓말이고요. 지적이다 예, 동의한다는 댓글이 예, 있습니다. 아니 뭐 지적이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거짓 세상이 됐다. 저희의 아름다운 칭찬의 네.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사랑니 뺀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반갑게 오늘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명태균. 네, 오늘 재판에 나왔죠? 네, 오늘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김건희 씨도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 당시에 김건희 씨의 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하면서 제품을 골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재판에 앞서 강혜경 씨 주장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김건희 씨가 준 선물이라고 말한 적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강 씨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지 공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강혜경 씨가 말한 여론조사 81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확인한 건 14건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 씨가 받은 뒤에 교환을 했던 샤넬 구두 1개 그리고 샤넬 가방 3개인데요.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이들 물품의 행방을 추적해 왔는데 김건희 씨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물건을 전달 그리고 반환, 보관 이런 경위를 명확히 밝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명태균 씨 발언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계속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전성배 씨와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씨 목걸이 샤넬백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야 이게 나왔을까 싶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아주 정교하게 분석하면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 받고 교환하고 하다가 들켰네? 라고 하고 이제 그럼 일단 돌려줘. 예? 그럼 네가 거절했다고 하면 되잖아. 사실 우리가 이게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형사 재판이 아주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생기는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게 특검이 그래서 물건 제출을 받아보니까 전부 다 가방에 사용감도 있고 구두에 사용감도 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물건 받아서 쓰고 하다가 야 들켰대. 다 지금 좀 줘. 한 게 뭐 우리가 네. 이게 다 보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전 씨가 이제 특검 출범에 앞서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기소 때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네. 난 준 적이 없다. 목걸이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 각각 다른 제품으로 바꾼 뒤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뭐 첫 공판기일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단순 전달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나 이건 그냥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다. 나는 이게 무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특검이 그러면 네가 지금 그 물품을 돌려받은 후에 보관 중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물품 제출 의사가 있냐 이걸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그 재판부에 그걸 요청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여기 의견서와 함께 실물이 특검으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거 내놓은 게 전성배 씨 같은 경우가 자기 재판에서 자기 혐의를 좀 덜고 그죠? 자, 나는 단순 전달자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뭐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후로 보면 결국은 김건희 씨의 이익과 전성배 이익이 전선배의 이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구든 자기가 좀 덜 처벌을 받으려고 들 거고 이제 그런 것에서 갈려나가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이 서로 갈려나가는 이제 첫 뭐 시발점이 바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네, 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 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엊그제 김건희 씨가 국보인 경혜로 2층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서 서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그 옆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었는데요. 사진이 찍힌 날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궁이 쉬는 휴궁일인데 일반 관람객이 없는 틈에 김건희 씨가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했던 겁니다. 이날 김건희 씨는 경복궁에 입장한 뒤 국보인 근정전부터 방문을 했는데 일반 관람객에게는 이제 출입이 금지된 내부까지 들어가서 심지어 왕이 앉는 자리 어좌에도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가 어좌에 왜 앉았냐, 누가 앉으라고 했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당시 경복궁 방문을 수행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이 기억이 잘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다가 이배용 전 위원장이 권유한 거냐라는 질문에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약 1년 뒤인 2024년 9월 3일에도 종묘의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편법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차담회를 열기 전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영년전 신실까지 열어서 구경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영년전 신실이라는 곳은 이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 단 이틀만 공개가 되는 그런 공간인데 당시 김건희 씨는 이 차담회를 위해서 직원들이 들기름으로 바닥 청소를 하고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CCTV 녹화까지 동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같은 김건희 씨의 문화재 사유와 문제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네,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돼가지고 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봉화마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김건희가 사적으로 사람들을 동반해가지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그러면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윤석열의 답이 뭐였냐면 내가 대통령이 처음 돼서 뭐가 사적이고 공적인지 아직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제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희들이 사적이라고 했을 때 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공적인 것은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다루는 데는 공통된 방식이 정해져서 누구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 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 이제 공적인 것의 뜻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저보고 여사라고 하지 않는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저는 여사라고 할 의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그리고, 김건희 씨라고 저희도 호칭하고 있습니다. 전 씨라고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휴공일 날 함부로 경혜루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국보인 근정전 내부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거기 아무도 손도 못 대는 어좌에 그냥 마음대로 앉을 수 있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권력자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단지 그냥 문화재 사유가 아니라요. 공적인 권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배우자의 공적 권력을 활용해서 권력을 사유한 거기 때문에 더 비난받고 더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좀,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 좀 더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통령실이라는 공권력이, 그리고 정부라는 공권력이,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그리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이제는 더해서 사법부라는 공권력이 마치 왕을 모시는 집단처럼 이런 권력을 사유화하는 집단에 공통적으로 봉사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마치 여왕이라도 되는 듯 그래도 괜찮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에는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김건희에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의문이나 비판을 대통령이 다 차단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랬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금윤계 캔디님이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댓글에서는 결국은
김건희 씨가 국가를 사유화하고 돈을 음. 어떤 식으로 챙겨갔는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 조작 1심 무죄, 검찰 꾸짖은 법원. 네, 어제 나온 재판 결과입니다. 네, 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사건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수만 SM 창업자가 경영 은퇴 의사를 밝히니까 방시혁 씨가 하이브에서 이수만 씨의 SM 주식 중 80% 정도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당시 SM 주가는 주당 98,500원이었는데 하이브가 밝힌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갑자기 SM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에 실패한 하이브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SM 주가 급등의 배경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검찰은 시세 조정 공모가 있었다면서 김범수 창업자를 기소를 했던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창업자에게 시세 조정 목적과 카카오와의 공모 둘 다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세 조정 공모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진술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준호 전 부문장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와중에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을 하고 또 이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성식 님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잊지 않으시고 좋아요 이 시점에 눌러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판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마다 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카카오가 해왔던 행적을 보면 법원의 판단이 진짜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만 원 하던 주가가 갑자기 이제 12만 원이 됐고, 그리고 그게 공개적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카카오가 나서서 이제 그 돈을 넣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주식시장 개입인 것 같은데 명백하게 이게 왜 시세 조정이 아니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 판사님보다 전문가가 아니고 판사님 이거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또 별건 수사에서 이렇게 증인들을 압박하는 건 문제다. 전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건 수사에서 압박하는 건 문제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이제 이 투자 전략 부문장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었고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자백할 경우 처벌을 강경해 주면서 면제하는 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이제 이 투자 전략 부문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게 중요한 증인들이 어떤 증인을 하고 법을 감면받는 어떤 그런 딜을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건 사건을 조사해서 그랬다라는 거, 압박을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텐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상장을 할 때 그걸 다 나눠서 3번 물적 분할로 상장했었고요. 이제 다 상장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상장 직후에 주가가 폭등하면 경영진이 자기의 어떤 그 폭등한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제 카카오페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영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에 900원어치를 매도해가지고 이제 먹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주가는 폭락하고 그럼 피해는 누가 입어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카카오 내부자가 챙기고 손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혁신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여러 어떻게 보면 보도에서도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카카오가 사업을 확장할 때 주로 다 골목 상권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침해하고 독점 논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카카오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적을 보면 이건 충분히 주식시장에 개입하고도 남는 기업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미지 세탁은 되게 잘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거기 뭐 그런 식의 또 이야기도 뭐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범수 위원장이 했던 거 기억나는데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해드리자면 이때까지 기부를 약속한 게 5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한 기부는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현하려면 200년 걸린대요. 지금 속도면. 자기가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진정성의 부분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웃기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선출.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연정을 이탈했던 중도 우파 공명당 대신에 우익 성향이 짙은 제2야당 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꾸리면서 총리가 된 데 성공을 한 건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에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이기도 한데요. 일본 정계에서는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유리천장을 깨면서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자 아베로 불려온 만큼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도 확장 재정 그리고 금융 완화 같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면서 일본 증시 주가지수도 연 이틀 장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역사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전임 이시바시게루 총리에 비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범이 더는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쳐왔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한국 게임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면서 이란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한층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국제 무대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이 선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한 26년 정도 된 연합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됐고요. 중간에 좀 삐걱대긴 했어도 두 당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아주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예.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복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민당과는 좀 완전히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정당이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실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당이 연합이 됐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선거 문제가 제일 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민당의 지원을 받는 공명당이 자신의 지역구의 의원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비례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공명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갈 때 이걸 낚아챌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연합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명당이 자민당이 막 가는 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이제 그런 방어막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에서 자민당보다 더 중요한 정당이 공명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공명당이 이 연합을 깨면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명당이 어느 정도 자민당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명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공명당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이제 일본 유신회라고 하고 있는 훨씬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정당과 연합이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다카이치 총재가 최근에 극우 정당인 참정당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국회 총리 투표 때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참정당과 자민당의 정치 그리고 더 말하면
참정당과 자민당의 정책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투표를 호소한 걸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일본 정치가 오른쪽으로 상당히 더 이동한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김도주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열의 칼날 보고 주술회전 보고 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 그건 예. 그거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네.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제 이번에 이건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역사 의식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 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훨씬 가고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의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상당히 한일 협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예. 네, 그란트푸스님이 드디어 일본 정당 정치 궁금했던 점을 다 긁어주시는 분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다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0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규현, 김정민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